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조직구조의 다양성을 진행할 겁니다. 조직구조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양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를 세분화해 보면 공식화, 그리고 복잡성, 그리고 집권과 분권 이 세 개의 테마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도 그렇게 정리를 했고 한번 눈으로 볼 수 있으면 한번 손맛을 보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자, 조직구조의 다양성. 조직구조의 다양성은 공식화부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조직구조의 공식화란 얼마나 깔끔하게 밖으로 명문화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조직 내 규칙이나 절차 또는 지시 또는 전달 등이 얼마나 명문화되었는가를 공식화라고 합니다. 명문화의 정도. 조직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얼마나 명문화되어 조직 운영 관련 사항에 명문화 정도. 지금 이 공식화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죠. 인터넷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대부분 조직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조직도가 딱 나와 있죠. 그리고 각각의 조직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조직의 관계자가 그 사무실 내선 번호와 더불어 각각의 담당자가 어떤 업무를 맡는지를 그래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 분을 바꿔주세요 하지 않고 거기 씨 몇 번이나 누구 씨를 바꿔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업무 분담의 세부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명문화 조직 운영 관련 사항이 명문화 정도는 거기 인터넷 홈페이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상세는 않지만 사무실 앞에 보면 문의 사진에다가 주된 업무를 딱 붙여놔서 명문화 정도를 아주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식화는 조직 내 규칙, 절차, 지시 등이 얼마나 명문화되었는지를 알려두는 것이다. 조직이 어떤 일을 누가 언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공식적 규정이죠. 업무에 관한 공식화니까 공식적 규정을 말합니다. 공식적 규정을 바로 공식화라고 합니다. 공식화를 의미하는 표준화된 업무 처리 규정이나 절차는 계층상 상급자와의 빈번한 의사전달 없이도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거기 표준화된 업무 처리 지침.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식화는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업무 처리 지침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예측 가능성 또 그러면 권한과 책임의 한계 명확화 등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업무는 누가 어떤 절차를 해서 며칠간의 기간의 여유를 두고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딱 밖으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또는 대민 업무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아주 편리할 것이고 클라이언트의 예측 가능성은 없죠. 또 그런가 하면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직의 장을 만나지 않고서도 바로 업무 담당자에게 직접적으로 뭐냐면 책임 추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화의 필요성 나와 있지요. 통제를 용이하게 한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표준화 정도가 높아진다. 여기 그 때문에 여기 보면은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은 통제 기능이 활성화된다. 굳이 암행감사가 뜨지 않아도 통제 기능이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무슨 업무는 누가 법률 무슨 법에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어디 절차를 거쳐서 며칠 이내에 소위 고객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뭐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통제 기능도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결국에 여기는 표준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여기 표준화. 얼마나 명문화되어 있느냐. 얼마나 표준화되어 있느냐. 또는 어떻게 공식화되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것이 첫 번째 공식화가 되겠어요. 문제점은 이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획일, 재량, 획일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고 재량 배제, 재량이 배제되는 이런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거기 문제점으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직권과 분권. 직권과 분권을 이렇게 보시면 직권과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권한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바로 직권과 분권이 되겠어요. 의사결정 권한의 집중이나 분산을 보여주는 것이 직권과 분권이 되겠어요. 의사결정 권한이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부서에 또는 어느 한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면 직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의사결정 권한이 여러 사람에 나눠져 있거나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으면 분권적 형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조직이 직권 조직이냐 분권 조직이냐는 바로 의사결정 권한의 존재 형태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직권이란 의사결정 권한이 중앙 또는 상위 기관에 체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분권이란 의사결정 권한이 지방이나 하급 기관에 유임된 여러 부서에 또는 여러 계층에 흩어져 있는 것은 분권이라고 합니다. 조직 하위 계층에서 더 많은 의사결정과 더욱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수록 분권적 조직의 형태가 강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조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 조직은 이걸로 볼 적에 대표적으로 직권은 상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분권은 하부에 집중될 수는 없지만 하부의 비중이 큰 경우를 말합니다. 당연히 50% 이상은 상부에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볼 적에 다른 조직에 비해서 하부 조직의 의사결정 참여 권한이 크면 클수록 분권성이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직권화와 분권화의 형성 요인. 직권화의 정도, 조직이 작으면, 직권화의 정도는 조직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 직권화, 분권화 어떻게 하냐? 직권과 분권. 직권과 분권을 보면은 거기 조직의 규모가 작으면, 또 그런가 하면은 역사가 짧으면, 어떤 위기가 발생하면, 또 강력한 리더십이 존재하면, 또 그런가 하면 전문화가, 어떤 특정 활동에 전문화가 필요하면 직권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건 직권화는 어느 경우에 생기냐면 직권화는 소규모 조직일 때, 직권화와 분권화. 자, 직권화는 소규모 조직일 때. 또 그러면 직권화는 소규모 조직일 때, 또 그러면 거기 보면은 직권화는 짧은 역사를 가진 조직일 때, 또 강력한 리더가 있을 때, 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또는 전문화 필요성이 생겼을 때, 보통 우리가 직권화라고 할 때는 이럴 때는 의사결정 권한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직권화를 선호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 규모가 작을 때, 또 그런가 하면은 역사가 짧을 때, 강력한 리더가 존재할 때,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또 그런가 하면 전문화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이럴 때는 직권적 의사결정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 규모가 작으면 직권화가 쉽다. 역사가 짧은 신설 조직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설립자 지시에 많이 의존하게 되어 직권화의 경향이 강하다. 위기는 직권화를 초래한다. 리더십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직권성이 크다. 거꾸로 미으면 되겠고, 다음에 특정 활동에 전문화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면 직권적 의사결정이 활기를 띠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권은 직권의 장단점을 얻고, 분권은 어떨 때 발생했을까? 분권화를 촉진시키는 건 나와 있죠? 분권. 거기에 보면은 분권, 최고 관리자에게 시간이 필요할 때, 시간 필요시. 최고 관리자에게 시간이 필요할 때 분권이 필요합니다. 거기 보면 이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관리자가 세부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계획이나 정책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더 많은 시간을 바치고자 할 때 분권화가 조치된다. 또 그러면 업무의 신속성,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때,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때. 근데 이것은 양면성을 갖지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일사불란하게 지도하고 계층 제어를 해서 일사불란하게 지시하고 명령 통일의 원리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보고를 하면 업무 수행의 신속성은 높아질 겁니다. 그 때문에 업무 처리의 신속성은 양면성으로 봐야 돼요. 의사결정 권한으로 이루게 된다면 의사결정 권한 행사 과정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면 업무 추진의 신속성 높아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서는 업무 양이 과다할 때 여러 부서로 나누어서 각 파트별로 국방에 대한 의사결정,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 복지에 대한 의사결정, 각 분야로 나누어서 의사결정하도록 나누어서 분담을 시키면 역시 업무 처리의 신속성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업무 처리의 신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직권이 아니고 분권이고 분권이 아니고 직권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직권도 업무 처리의 신속성 높아지고 분권도 업무 처리의 신속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소위 동기부여, 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할 때, 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할 때, 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할 때, 또 중간 관리자의 양성이 필요할 때, 양성 필요시. 그렇죠. 중간 관리자를 양성하고자 할 때 자꾸 작은 업무부터 서서히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 관리자를 양성하고자 할 때, 그런가 하면 대규모화, 뭐 반대로 여기서 또 대규모 조직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권화를 통해서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같이 이끌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획일적으로 보지 마시고 대직권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이 작을 때, 조직의 역사가 짧을 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있을 때,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또 특정 영역의 전문화가 필요할 때, 이런 직권하지만 나머지는 분권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교재가 있기 때문에 지면상 더 이상 쓰진 않겠습니다만 거기 직권의 장점과 단점, 분권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직권의 분권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직권의 장점 역시 통일성, 일사불란한 계층제 면령통일, 이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권을 하게 되면 전문화를 높일 수 있다. 이것도 양면성을 갖습니다. 이 직권의 장점, 전문화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업무를 기능별로 나누어서 할 때에는
전문성이 분권에 있겠지만 여기는 지금 뭐예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올 때에 거래 최고 장애, 그 때문에 장애 전문성을 높일 수가 있다. 장애 전문성을 높일 수가 있다. 조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또 그러면 일사불란한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해서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 또 그러면 직권하는 한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자가 전체 업무에 대한 조정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행정기능의 중복이나 행정기능상 혼란을 막고 분열을 억제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것 등이 직권의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당연히 권위주의적이고 형식주의화해서 성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조직의 장의 일사불란이란 말로 조직의 장의 결정 권한이 다 집행까지 지배를 하다 보니까 성원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형식주의, 또 다음 페이지 보면 획일주의로 전환되어 조직의 탄력성을 잃게 한다. 말하자면 조직의 신축성이나 역동성이 사라지게 된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분권화의 장단점을 보시면 분권화는 대규모 조직에 탁월하다고 하는데 이 대규모 조직에 탁월하다고 하는데 최고 관리층의 업무를 감소시킨다. 또 분권화 의사결정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또한 신속한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또 이 신속한 업무 처리가 또 나와 있죠. 또 그러면 참여의식을 권장할 수 있고 조직 내 의사전달을 개선할 수도 있고 실적에 맞는 업무 처리, 직접 업무 담당 부서에서 자기 부서 관련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상주 과정을 올리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오면 실적에 맞는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단점은 업무 중복을 초래할 수가 있고 또 조직 내 파벌이 생김으로써 조정이 어렵게 될 수도 있고 또 분권화는 거의 중요 표시하시고 분권화는 전문직 양성보다는 현장 업무 경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분권화는 현장 업무 경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문화가 어려울 수가 있고 전문직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도 아니고 하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조직구조의 다양성 중에서 공식화와 직권과 분권을 봤어요. 다음에 복잡성입니다. 복잡성의 개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잡성의 개요. 조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복잡성인데 조직의 분화 정도로 조직이 하위 단위로 세분화되어 가는 과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개요는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가 조직의 과업이 업무가 어떻게 배분되고 배분 조정되었는가. 또 그런가 하면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었는가를 따지는 것은 복잡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듯이 업무가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수평적 세분화 또는 이것을 우리가 분업이라고 합니다. 분업. 업무가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는가는 분업을 말하는 것이고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는가를 따지는 것은 이건 수직적 유계화라고 하고 이걸 우리는 계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복잡성이란 업무와 권한 책임이 업무가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는가와 더불어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복잡성이라고 합니다. 업무가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는가를 따지는 것은 수평적 세분화라고 하는데 분업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고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상하로 배분되고 조정되는가를 따지는 것은 계층제라고 이렇게 표현하듯 수직적 유계화의 개념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복잡성에 따른 것은 또 그 외에도 장소적 분화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자, 수평적 분화,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과업이 하부 단위로 세분화된 정도를 말한다.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는가. 수평적 분화는 전문화, 말하자면 업무를 기능별, 성질별로 분담시키는 것을 이렇게 수평적 세분화라고 하고, 그래서 기능의 원리 또는 전문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또 수평적 분화는 전문화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상이한 직위의 수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수직적 분화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 계층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상하로 배분하고 조정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바로 수직적 분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조직 내 계층의 수를 의미한다. 최고 관리층으로부터 말단직 사이에는 계층의 수가 많으면 할수록 수직적 유계화가 또는 수직적 분화가 많다고 한다. 그에 비해서 장소적 분산이 나와 있네요. 장소적 분산. 이 장소적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무실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잡성은 결국에 우리가 말할 때 분산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업무가 어떻게 배분 조정되는가? 수평적 세분화. 다시 말하면 전문성의 정도, 전문화의 정도. 그에 비해서 수직적 유계화. 이것은 계층제의 정도. 소위 소직적 유계화는 계층제라는 게 쓰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것이 장소적 분산. 그래서 조직의 복잡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도 일반적으로는 분업과 계층제라고 하는 수평적 세분화와 수직적 유계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386페이지 보면 거기 장소적 분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적 분산 이렇게 보시면 도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의 구조는 공식성 또는 직권과 분권 그리고 복잡성 세 개의 테마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리더십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리더십을 우리가 보기로 한다면 지도성이라고 하는데, 리더십, 이렇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성원들을 이끄는, 조직 구성원들을 이끄는 영향력 또는 성원들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이나 또는 영향력의 행사를 지도성이라고 합니다. 지도성은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 구별에는 헤드십과 리더십이 있습니다. 헤드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직권성을 말합니다. 직권력. 여기는 리더십은 지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자 모두 조직 구성원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이나 힘을 말합니다. 조직 구성원들을 일정 방향이나 일정한 목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영향력이나 영향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직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 직책에 의해서 갖게 되는 영향력입니다. 그 때문에 과장님으로 근무하는 동안의 영향력, 국장님으로 존재하는 동안의 영향력을 직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심리적, 장기적 영향력을 지도성이라고 합니다.
가난해도 돈 많은 사람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권력이 없어도 그야말로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건 지도성.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에 많은 공자의 계열들의 많은 사상가들이 돈도 없고 힘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혓바닥만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중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권력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바로 지도성, 도덕적 지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다 부하들에게 영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 같으지만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지도성 이론의 지도성 이론. 지도성 이론은 특성 이론, 행태 이론, 또 그런가 하면 특성 이론, 행태 이론, 그리고 상황 이론. 이론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 지도성 이론, 리더십 이론의 발달은 1940년대, 50년대 자질론으로 또는 성자론이라고 하는데, 뭔가 리더인 사람은 성원들과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요. 그것을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선 사람은 뭔가 따라다니는 사람과 다르긴 다른데, 그런 사람들이 갖는 속성이 뭔지를 획일적으로 과학화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자질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래서 40년대, 50년대에서 사실상 특성 이론의 폐지는 지금도 참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행태 이론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주로 어느 행동에 초점을 두는가에 초점을 두게 됐어요. 지도자는 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상 짧은 시간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짧은 시간에 끝나고 말죠. 왜냐하면 연구를 해봤더니 너무 간편하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더라.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더라. 어떤 사람은 생산성, 과업에 초점을 두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직 내 분위기 조성에 신경을 쓰더라. 둘 중에 하나더라. 그렇다고 해서 뭐 과업에 신경 쓴다고 해서 조직 분위기는 아예 신경을 그게 아니고 비중이 그쪽이 크더라. 아니면 인간관계가 분위기 비중이 크더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태 이론도 60년대 정도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상황 이론. 이제는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상황이론입니다.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꼭 반드시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지도자, 알맞은 지도성을 발휘할 때 가장 좋은 지도자이지, 누구는 영원히 좋은 지도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상황 이론이 되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특성론, 자질론은 끝났으니까 여기 나오는 행태 이론에 나온 것을 간단하게 보겠어요. 행태 이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행태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레빈, 교재 보시면서 리피트, 화이트의 연구가 있습니다. 레빈을 주 연구자로, 리피트와 화이트가 보조 연구자로 자명처럼 되어 있는데, 이들은 지도자를 자유방위명, 그리고 전제형, 그리고 민주형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자유방위명, 전제형, 민주형으로. 실질적으로는 레빈의 삶이에요. 레빈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태어나서 자유방임주의, 사유권이 점등장했던 그 바이마르 공화국에 태어나서
자유방임주의적 지도자를 봐왔어요. 그러다가 1930년대에 히틀러가 바이마르 공화국 총재로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나라의 성향이 바뀌죠. 그러면서 전제형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망명을 해서 자유로운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민주형 지도자는 어떤 것인가를 분석하게 됐어요. 결론은 단기적으로 볼 적에 생산성, 우리는 합격으로 가야 돼. 생산성을 가장 높게 가져오는 것은 전제형이더라는 거예요. 전제형, 다음에 민주형, 그 다음에 자유방위형. 그러나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봤더니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건 민주형이고 그 다음에 전제형이고 자유방위형은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마음껏 놀라고 마음껏 간섭도 하는데 좋아할 줄 아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생산성은 전제형이, 성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만족도는 민주형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자유방위형은 어느 경우에서도 상위에 올라오지 못하더라.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 레빈, 리피트, 하이트의 것이 되겠어요. 또 그러면 미시간 대학의 리커트. 대학의 리커트. 자, 뭐 미시간 대학. 리커트. 리커트는 생산성 중심형과 종업원 중심형으로 생산성 중심형과 종업원 중심형으로 그 다음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헬피는 지도자의 행태를 구조 중심형과 배려 중심형으로 그러면 관리망 연구, 브레이크와 버튼의 관리망 연구, 관리 격자 연구, 관리망 연구나 관리 격자 연구에 대해서는 과업지향형과 인화지향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했어요. 내가 줄까지 맡은 이유는 알겠지요. 학자들은 이것을 표현은 자기 논문에서 달리 썼지만 결국에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 리더가 어디에 초점을 두던가 라고 할 적에 생산성이나 구조는 과업지향형으로, 그에 비해서 종업원이나 배려지향은 인화지향형으로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달리해서 나왔던 거였어요. 자, 잠시 교재를 보시겠어요. 레빈, 리피트, 하이트의 연구는 자유방위형, 전제형, 민주형으로 나눴을 적에 단기적으로 볼 때 생산성에 대해서는 전제형을 따라올 수가 없더라. 촉치면 이렇게 표현하죠. 촉치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스파르타 교육으로 이끌어가면 따라올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미시간 대학의 리커트는 생산성 중심형과 종업원 중심형으로 설명을 했는데 연구 결과는 뭐냐면 생산성이 높은 부서에서는 인화지향형을 선호했고 생산성이 낮은 부서에서는 과업지향형의 지도자가 많았었더라. 그래서 결론은 인화지향형이 좋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리커트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LBDQ 지도자 행태 기술 질문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도자 행태를 구조 중심형과 배려 중심형으로 나눠놓고 연구를 했던 거였어요. 연구를 했더니 지도자들은 구조 중심을 선호했고 종업원들은 배려 중심의 지도자를 선호하더라 라는 결론을 내린 거였어요. 바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타넨바움과 슈미트의 연구도 있고 다 좋습니다. 브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연구 나와 있죠. 브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연구에서는 과업지향과 인화지향으로 나누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각각 8단계씩으로 나눠서 총 81개의 지도자 유형을 밝혀냈어요. 81개의 유형을 발표를 했는데 이걸 일일이 다 81개의 폼을 다 제시할 수는 없고 크게 묶어서 과업지향형이냐
인화지향형이냐, 아니면 무능력형이냐, 아니면은 최대 통합형이냐, 이런 식으로 나눴던 것이 브레이크와 버튼인데, 여기에서는 과업지향과 인화지향이라고, 그래도 이제는 생산성이니 구조보다는 오히려 관리망 연구에서 사용했던 과업지향과 인화지향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행태이론의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에 상황이론.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를 따지는 것이 상황이론이 있는데, 상황이론은 역시 우리가 피들러의 상황이론. 피들러의 상황이론이 있습니다. 피들러의 상황이론에서도 여기는 지도자 행태와 상황 변수 세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지를 찾아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 지도자 행태로서는 과업지향이냐, 인화지향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따졌는데, 상황 변수는 세 가지를 들었어요. 지도자와 부하의 관계, 과업구조는 업무 분장을 말해요. 그리고 지휘 권력, 능력으로 올라온 사람이냐, 아니면 낙하산으로 떨어지는 것이냐. 결론은 뭐냐면, 피들러는 상황에 따라 알맞은 지도성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였어요.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면 상황이 아주 안 좋을 때, 조직이 상황이 아주 안 좋을 때는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 보나마나 회사가 망했으니까 과업지향의 지도자가 제일로 좋은 지도자였을 거예요. 상황이 아주 좋을 때와 상황이 아주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인화지향형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상황이 아주 좋을 때는 더 과업지향. 말에게 채찍을 치려면 말이 뛸 때 채찍을 치는 것이 서 있을 때 채찍 치면 성질내죠. 주마가 편이에요. 언제 이보다 더 어려움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비 올 때 물 가둬놔야 돼요. 상황이 아주 안 좋을 때는 당연히 과업지향, 상황이 아주 좋을 때는 더 과업지향, 애매할 때 인화지향으로 하면 된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피들러의 이론이고 가장 많이 나왔던 이론이 되겠어요. 다음에 네딘의 것도 있고, 네딘의 3차원 이론도 있고, 또 그러면 허쉬와 브랜차드의 3차원 이론도 있습니다. 허쉬는 그냥 3차원, 효과성 차원을 집어넣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업지향과 인화지향의 지도성 사이에 효과성을 반영해서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를 분석하려고 했었다 하는 것이 네딘의 이론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허쉬와 브랜차드의 이론입니다. 지면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허쉬와 브랜차드도 지도자의 행태와 상황 변수를 같이 고려해서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지를 찾아내려고 그랬어요. 지도자의 행태로서는 과업지향형과 인화지향형으로 나누되, 상황 변수로, 특히 여러 개도 있지만 특히 부하들의 성숙도를 상황 변수로 들었어요. 허쉬와 브랜차드의 결론은 뭐냐면,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각기 다른 지도성을 발휘하는 지도자. 부하마다 성숙도가 다 다르죠. 허쉬와 브랜차드는 성숙도를 업무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로 나눴어요.
업무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업무 수행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심리적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충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업무 성숙도도 떨어지는 것이 심리적 성숙도도 낮다. 일도 못하는 것이 충성심도 없다. 잘라버려야지. 그러나 노조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 등의 이런 노동 관련 법규에 의해서 자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되어서 내 품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너 혼자 네가 사표내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지시, 감시, 감독, 통제, 하명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예 맘먹고 모멸감을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거나 사람이 되고 충성을 서약해야 받아주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업무 성숙도도 뛰어나고 심리적 성숙도도 뛰어나다면 일도 잘하고 나에 대한 충성심도 높다면 고민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 일을 맡겨놓으면 되지. 일 잘하니까. 땀만 안 먹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맡겨야 되지. 유의명 리더십을 발휘하면 돼요. 그에 비해서 일은 잘하는데 좀 뺑돌거려. 일을 잘하는데 좀 뺑돌거려. 그럴 적에는 일을 잘하는데 뺑돌거리면 마음 같아서는 밉살스러우니까 쫓아버리고 싶지만 그놈이 다른 사무실로나 다른 부서로 가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손해잖아. 데리고 있어야 되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지원형으로 데리고 있으면 됩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걸로 지원형. 그다음은 참여 유도형이죠. 참여 유도형. 그에 비해서 일은 뭐 썩 잘한다고 하지는 않겠는데 충성심만은 오직 나에 대한 충성심만 가지고 있어. 내 식구니까 더 고급스러운 내 식구로 만들어야지. 지도형. 가르쳐서 진짜 고급스러운 내 식구 만들어야 되지. 지도형, 설득형이라고 합니다. 설득형. 자, 이런 것처럼 자, 주의 내용을 몰라서도 허쉬와 브랜차드가 볼 적에 가장 좋은 지도자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각기 다른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가장 좋은 지도자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허쉬와 브랜차드 이거는 푸들러의 상황이론과 허쉬와 브랜차드의 상황이론이 주로 출제가 되어 왔고 출제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푸들러의 이론이죠. 다음에 390페이지 보세요. 390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390페이지에는 여러분들이 거기 변혁적 리더십이 나와 있죠. 변혁적 리더십이 나와 있어요.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래의 지도성 이론에서는 부하나 성원들을 일정한 목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고 말은 안 했어도 그 대가로 충성을 바치는 대가로 보너스라든지 휴가라든지 승진을 시켜줬었어요. 바로 그렇게 리더십을 행사하는 대부분의 전통적 시대의 이런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비판하면서 변혁적 리더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란 무엇을 준다고 지도성을, 무엇을 준다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혁적 리더십은 무엇을 준다고 하지 않아요. 성원들 스스로가 갖게끔 만들어줘요. 지도자가 주는 것도 있죠. 지도자가 주는 것은 꿈을 줘요. 사명과 비전. 제가 좀 볼까요? 지도자가 주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 여기는 부하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 개별적 관심을 바탕으로 해요. 부하들마다 개별적으로 관심을 두면서 승진이 보너스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갖게 만들어줘요. 사명감과 비전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지금도 보면은 김영삼, 김대중 이런 전 대통령들의 그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그분들과 살았던 때를 굉장히 감동스럽게 얘기를 하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60년대부터 민주화 투쟁을 했던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따라다니는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뭘 줬을까? 김영삼 대통령은 매달 멸치 한 상씩 주고 또 뭐 김대중 대통령은 매달 홍어 한 상씩 주고 그렇겠습니까? 꿈을 줬잖아요. 꿈을. 그렇기 때문에 그 꿈, 사명감과 비전을 제시하고 세상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화에 대해서 감히 두 번에 대해서 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부 정치어른들이 마치 둘 사이를 묘한 애들 싸움인 것처럼 영삼이 대중에 가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민주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감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세 사람에 대해서 민주화를 가지고 감히 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뭘 믿고 따라다녔겠어요. 맨날 집권 정당에 탄압이 나왔고 끌려다니면서 죽임 위기까지 몰려가고 하는데 꿈먹고 살았죠. 그래도 지금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해요. 리더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가마적 행위를 통해서 존경을 구축을 해요.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모두 사지를 스스로 발로 걸어 들어가면서 꿈을 꾸잖아요. 꿈을 갖게끔 만들었잖아요. 가마적 행위. 그래서 일명 변혁적 리더십을 카리스마 리더십 또는 영감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다. 그 외에도 교재는 정리하지 않았지만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단어도 봐주셔야 됩니다. 섬기는 리더십 또는 서번트 리더십, 이런 것 등이 우리가 다뤄졌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인사경제에 관련된 슈퍼비전 컨설테이션과 예산 계획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